히라노 게이치로 나란 무엇인가. 6번째. 미시마와 다니자키의 연과 애. 일본의 근대문학 역사상 애보다 연을 단연 중시했던 작가는 미시마 유키오다. 풍요의 바다 1권 봄눈은 바로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인데, 그는 애국심이라는 에세이에서 애라는 말은 일본어가 아니며 아마 그리스도교에서 온 말일 것이다. 일본어로는 연이면 충분하고 일본인의 정서적 표현의 최고치는 연이지 애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미시마의 연과 애의 구별은 나의 정의와 조금 달라서 애를 관념적이며 박애주의적인 무한정,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반해 연은 정서적이며 한정성, 개별성, 구체성 안에서만 이상과 보편을 발견하는 특수한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 연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적이라는 뜻일까? 미시마가 말하는 이 연은 실은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이 상당히 고생스럽게 이해한 서양 근대적인 연애인 듯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감정의 격한 기복이라는 측면에서 연과 애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의 정의와도 합치된다. 연애 소설은 아니지만 영령의 소리라는 소설에서도 2월 26일 사건의 장교들이 천황에 대한 애가 아니라 연의 열렬함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연보다 오히려 애를 중시한 보기 드문 작가가 다니자키 주니치로였다. 미친 사랑 같은 작품을 읽어봐도 주인공과 나오미의 연애가 시작된 계기, 즉 연애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쓰여 있을 뿐이다. 그 대신 그 후 계속되는 관계, 즉 애에 관해서는 매우 세세하게 묘사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성욕이다. 게다가 조금은 특수한. 다니자키의 경우 조금 전에 언급한 에세이에도 쓰여 있지만 남녀의 연은 거의 색정, 요컨대 성욕으로만 파악한다. 애는 그 연장선에 있다. 내가 말한 의미에서의 연은 오히려 어머니를 그리는 기록이나 시게모토 소장의 어머니처럼 모성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에서 아내와의 관계나 그의 연령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다니자키도 아마 그 후에는 남녀 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과연 성욕뿐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미친 사랑보다 몇 년 후에 쓰인 엿귀 먹는 벌레나 만에서는 모두 성적으로 일치되지 않으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가 그려졌다. 그것이 꼭 미시마가 말하는 관념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다. 두 작가의 자질이 유독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연애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계속될까? 내가 연애에 관해 새삼 다시 생각해 본 것은 형체뿐인 사랑이라는 소설을 집필할 때였다. 이 소설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여배우와 그녀의 의족 디자인을 의뢰받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연애를 주제로 삼았다. 그녀를 위해 잃은 다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의족을 만들어주려고 그 형체를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사랑의 형체가 모색되어가는 줄거리다. 나는 던의 종반에서 분인주의와 연애의 문제에 부딪혀서 다음 작품에서는 이 주제를 다시 깊게 파헤쳐보고 싶었다. 연애와 연애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나의 과제였다. 누군가가 좋아지면 그것은 곧 연이다.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했을 때 이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단계다. Fall in love는 사랑에 빠지다라고 번역되지만 사랑에 빠지다라고 번역되지는 않는다. 연은 불가피하며 만남만 있으면 결코 어렵지 않다.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고 제멋대로 싹 터버리는 감정이며 설령 상대가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좋아하게 되어버리는 게 연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관계를 지속시켜가는 애의 단계로 들어서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잡지의 연애 상담 코너 같은 데서 자주 제시하는 해결법은 연애 상태를 연명시키고 어떻게든 신선하게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시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감정이 식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표현한다. 애인이나 아내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때는 예쁜데? 라고 한마디쯤 건넵시다.
김여미를 잊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등등. 이것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사랑해준다는, 말하자면 쌍방의 헌신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개 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절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화살의 방향은 나로부터 상대로, 또한 상대로부터 나로 향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노력은 연애 단계에서는 기쁘겠지만 몇 년씩 관계를 지속해가는 데에는 점점 괴롭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 무릇 사랑이란 연애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고향 사랑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감정들은 모두 단기간에 불타오르는 연애 성질과는 다른 계속성이 기대된다.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마음 편하고 좋다. 좀 더 말하면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나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기쁘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꿈을 꾸듯 황홀하다.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 지속하는 관계란 서로가 주고받는 헌신이 아니라 상대 덕분에 각자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특별한 편안함이 아닐까? 분인주의적 연애관. 얘기를 정리해보자. 지금까지의 연애관은 개인끼리 1대1로 서로 연하고 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인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애는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 분인이 좋은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3장 끝에서 기술한 타자를 경유한 자기 긍정 사태다. 사람은 왜 어떤 사람과는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까? 상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일까? 그런 점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상대와 함께할 때의 나가 좋으냐 싫으냐 하는 면이 크게 작용한다. 당신이 남성인데 두 여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대화를 해도 왠지 반응이 시큰둥하고 상대의 얘기도 별 재미가 없다. 잠깐 방심하면 쥐죽은 듯 고요해져 버리고 미소 짓는 얼굴도 경직되기 일쑤다. 한편 다른 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대화가 즐겁고 농담도 잘 통한다. 무엇보다 상대의 웃는 얼굴이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떠들어대고 하마터면 막차를 놓칠 뻔하기도 한다. 어느 쪽과 다시 데이트를 하고 싶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일 것이다. 전자의 여성과 있을 때 당신의 분인은 뭔가 신통찮고 삶도 별 재미가 없는 분인이다. 한편 후자의 분인은 살아있는 기분이 나는 즐거운 분인이다. 전자와만 산다면 당신은 자기 혐오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분인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품게 해준다. 영어로 하면 enjoy myself 상태다. 당신은 후자인 여성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타자를 경유한 자기 애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공허한 것일까? 반대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번에는 당신과 다른 남자가 어느 한 여성을 동시에 좋아한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그녀에게 선택받고 싶다. 그래서 온갖 어필을 했는데 그중 뭔가가 통했는지 그녀가 경쟁자가 아닌 당신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물어보는 건 좀 촌스럽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왜 그놈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냐고 물었다고 치자. 그때 그녀의 대답이 이렇다면? 당신이랑 있으면 늘 웃음이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좋아할 수 있는 내 모습으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최대한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이 더 좋았으니까 라는 단순한 대답보다 훨씬 기쁠 것 같다. 당신의 존재 덕분에 상대가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멋진 일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말에도 설득력이 있다. 당신과 헤어지면 그녀는 좋아할 수 있는 나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에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 사랑이란 상대의 존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상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분인이 좋아서 그 분인으로 좀 더 살고 싶어진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런 분인이 발생하고 나날이 신선하게 갱신되어 간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한층 더 상대를 사랑한다. 상대에게 감사한다. 매번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어필하지 않아도 그러는 와중에 이미 서로의 존재 자체가 함께 가야 할 필연이 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아주 일반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부모 앞에서의 분인, 자식 앞에서의 분인, 스승 앞에서의 분인, 고향에 있을 때의 분인. 그것들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쁘다면 당신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지금 사귀는 상대가 정말로 좋은지 어떤지 혼란스러울 때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내가 좋은가 아닌가. 그러면 대답은 저절로 나온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개인이라는 단위에 관해 살펴볼 때 이것은 본래 유일신에 대응되었기 때문에 분할 불가능하며 일절 감추는 것이 없는 존재여야 했다고 썼다. 그리고 서양 근대의 연애관은 이 개인이 단위였던 까닭에 필연적으로 서로를 유일신으로 만드는 성격을 띠었다. 바로 거기에 많은 연애소설의 고뇌의 근원이 있었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이 연애를 대단히 숭고하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현대에도 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아무리 사사로운 일이라도 절대 숨겨서는 안 된다고 선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 신이 되려는 것이다. 나도 모든 걸 밝힐 테니 피차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내친 김에 상대까지 신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것은 한 쌍의 신이 하는 연애다. 그러나 인간은 상대가 나와 함께할 때의 분인밖에 알 수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의 분인은 감춰져 버린다. 그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분인주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리스도교의 신도가 앞장서서 뭐든 다 고백하는 것은 신은 어차피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위치 추적기나 도청기로 24시간 내내 감시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나는 앞에서 연과 애는 시소 같은 관계라고 썼다. 누군가와 깊이 사랑할 때에도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는 있다. 이른바 바람, 불륜이다. 이런 경우는 연애의 개인끼리의 1대1 관계라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연을 애라고 지레짐작해서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지고 재혼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실은 애가 아니라 단순한 연이었음을 알아채게 되고 지속적인 관계는 어렵다고 깨닫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분인이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 일시적으로 사랑한 상대이긴 하지만 역시 사랑을 지속해야 할 상대는 옛 남자친구, 전처였다고 깨닫는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은 분인의 집합체이며 중요한 것은 그 구성 비율이라고 거듭 써왔다. 그때 사랑하는 분인, 누군가와 서로 사랑하는 분인을 여러 개 갖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불륜이나 바람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다. 문학은 그야말로 질리지도 않고 개인이어야 할 주인공이 연애하는 여러 분인을 갖게 됨으로써 비롯되는 모순과 갈등을 끊임없이 묘사해왔다. 단위로서의 가치 중립적인 분인이 아니라 사상으로서의 분인주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판단이 크게 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요컨대 다중연애를 하는 분인을 가진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파트너에게 다른 파트너가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당장에 분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질투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모리 오가이의 대표작 기러기에서는 첩을 두는 게 드물지 않던 시대에서도 질투의 감정은 당연히 존재했던 양상이 그려졌다. 나는 더언에서도 형체뿐인 사랑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등장인물의 내면에는 명쾌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계속 남았다. 더언에서 주인공의 아내가 절실하게 고민한 의문은 인간은 분인끼리만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다. 한 인간 전체끼리 사랑하는 건 역시 무리일까? 나의 펜은 이 물음에 대해 결국은 조금 보수적인 착지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앞에서 썼듯이 엿귀먹는 벌레나 만 또는 기러기도 그런 상황을 그린 작품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겐지 이야기처럼 많은 여성과 동시에 사랑을 즐기는 것이 우아하게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다.
히카루 겐지는 연애도 열심이었고 또한 애에도 성실한 분인을 여러 개 갖고 있었다. 20세기에는 철학자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그러한 동시 진행이 공인된 관계였다.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에게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은 필연이야. 하지만 우리는 작가니까 우연한 사랑도 경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우연한 사랑이란 곧 연을 의미한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꼭 지금의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연애에서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어떤 본인이 진정한 나라고 한다면 동시 진행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과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갈릴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육체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생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게 틀림없다. 분인주의에는 긍정적이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와의 분인으로 사는 게 즐거워서 사랑하는 분인까지는 필요 없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분인과 질투. 질투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꼭 새로운 연애 상대로 한정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질투를 느낄 수 있고 인간이 아니라 일이나 취미인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상대 안에 있는 여러 분인 중 나에 대한 분인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와의 분인보다 동성 친구와의 분인이 확연하게 생기 넘쳐 보인다. 일할 때의 분인이나 취미에 몰두할 때의 분인을 소중히 여긴다. 그럴 때는 불만이나 질투가 쌓여간다. 나랑 일이랑 어느 쪽이 더 중요해? 라는 힐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발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 분인이 더 중요해? 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에너지를 무한정 갖고 있지는 않다. 재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귀중한 것들을 어느 분인에게 쓸 것인가? 나에게인가? 아니면 취미인가?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랑 일이랑 어느 쪽이 더 중요해? 라는 질문이 꼭 얼토당토 않은 것만은 아니다. 일하는 분인이 크고 비대해서 연인과의 분인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사람은 평소에는 일에 몰두함으로 휴일만큼은 느긋하게 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딱히 일이 바쁘지 않고 연인과의 분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상대가 적어도 휴일만큼은 나와의 분인으로 살아주길 바란다. 그에게는 나와의 분인이 전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 번민하게 된다.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파트너는 아주 비슷한 분인 균형을 가진 사람이 이상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쪽 다 일의 분인에 지나치게 충실해서 상대에 대한 분인이 위축되어 버리면 연예인 이혼 같은 데서 자주 거론되는 바빠서 소원해지는 상태가 된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흥미를 애인과 모두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아내에게 억지로 낚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 부분의 욕구는 남편 혼자 알아서 낚시 동료와의 분인으로 채워주는 게 단연 고마운 일이다. 그러면 아내는 그 시간에 한류 스타에 푹 빠진 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에 대한 분인 이외의 분인은 전혀 없는 사람 역시 교제하다 보면 숨이 막힐 게 틀림없다. 결국은 구성 비율의 문제다. 짝사랑과 스토커. 연애관계는 내가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분인과 상대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분인의 크기가 엇비슷하지 않으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짝사랑은 양쪽의 분인 구성 비율이 현저하게 비대칭적인 상태다. 이쪽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에 대한 분인을 부풀리며 다른 분인을 모두 억눌러서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는데 상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회적인 분인인 상태로 나를 대한다. 혹은 다른 인간에 대한 분인 쪽이 훨씬 크다. 데이트를 청하자 바쁘다고 거절한 상대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에 정신이 이상해질 지경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분인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짝사랑의 아픔의 정체다. 스토커는 그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사람은 나에 대한 분인이 상대 내부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슬퍼할 뿐인데 반해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 대한 분인을 크게 만들려고 이상한 수단을 쓰는 사람이 스토커다. 스토커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다. 어딘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를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타입. 다른 하나는 예전에 사귀었던 상대와 다시 시작하려고 쫓아다니는 타입이다. 보도를 보면 말없이 끊는 전화 같은 음습한 수단뿐만 아니라 상대를 찌르기까지 하는 흉악한 경우는 후자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옛 애인을 죽이려 드는 스토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나에 대한 분인이 예전과 달라서 이제는 혐오감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워버리려는 심리일까? 아니면 옛 애인이 다른 인간과의 분인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견딜 수 없는 심리일까? 물론 저마다 이유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일편단심으로 연정을 품는 순수한 사람과 스토커는 어떤 점이 다를까? 어떤 점이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분위기가 다를지도 모르지만 자기 마음의 강도, 즉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어필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것은 실제로 개인과 개인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모델에 충실하다. 그러나 분인주의적으로 이해된 사랑에서는 상대의 존재 덕분에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했다. 스토커 같은 억지스러운 분인화 강요는 당하는 쪽도 불쾌하지만 하는 쪽도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울 리 없다. 완전히 역효과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시련의 아픔은 상대와의 분인이 부풀 대로 부풀었는데 이제 두 번 다시 그 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나는 그 남자 앞에서는 늘 즐거웠다. 편안한 마음으로 어리광을 부리고 시시한 장난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인뿐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갱신할 기회가 없고 그렇다고 바로 지워버릴 수도 없는 채로 한동안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 나의 구성 중에서도 유독 큰 비율을 차지했던 그 분인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할 기회가 없다. 이별한 연인과의 그 분인은 시간의 경과와 새로운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조금씩 작아진다. 특히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어 삶이 즐거운 다른 분인이 만들어지면 예전의 분인은 급속하게 폐용성 위축을 일으킬 것이다. 시련의 상실보다 훨씬 깊은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다. 분인은 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도 않고 유지할 수도 없다. 상대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갱신되면서 신선도를 유지한다. 즉, 분인은 살아있다는 뜻인데 상대가 죽어서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이제 두 번 다시 갱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슬픈 일이다.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분인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슬프다. 부고의 슬픔은 대개 뒤늦게 밀려온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에 바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충격은 받지만 얼마 동안은 도무지 실감이 안 날 때도 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쓸쓸함이 솟구쳐 오른다. 우연한 순간에 고인을 떠올리며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 부재를 통감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 요컨대 고인과의 분인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 분인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살아간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뜻밖의 언동으로 갱신될 기회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다. 심리학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애도 작업이라 부른다. 그것은 그 고인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분인의 활발한 기능을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일 것이다. 고인에 관해 얘기하는 것. 고인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이렇게 얘기하겠지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표현에 오랫동안 강한 반발심을 느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제멋대로 추측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상대가 반론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뿐이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을 팩항에서라는 소설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나의 아버지와 관련지어서 썼다. 그리고 공백을 채우세요 에서는 역시 나와 매우 비슷한 경우에 처한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대로
죽은 자의 심정은 타인이 말하는 데 달렸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제법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결국 살아있는 인간의 일방적인 상상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재검토하게 된 계기는 오에 겐자부로 씨와의 대담이었다. 나는 오에 씨의 체인지 링이라는 작품 서두에서 주인공 조토 고기토가 물장군이라고 이름 붙인 낡은 소형 녹음기의 이어폰으로 자살한 오랜 친구 하나와 고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에 빠지는 장면을 염두에 두면서 방금 위에서 쓴 의문을 솔직하게 물어봤다. 그때 오에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나처럼 이 정도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는 문장을 씀으로써 그 죽은 친구를 서서히 내 안으로 거둬들입니다. 혹은 내가 그 죽은 친구라는 타인 속으로 파고들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죽은 자와 나의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매우 주관적인 관계로 상대를 거둬들이는 느낌이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이 거둬들인다, 파고들다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살아있는 인간이 제멋대로 하는 생각일 거라고 평소처럼 받아들였다.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런 의견을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애독해온 소설 작가가 바로 눈앞에서 한 그 말을 내 나름대로 한동안 곰곰이 되짚어보기로 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오에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고인에 관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알아채게 되었다. 이 사람은 꽤 친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고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한편 고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을지 모른다고 여겨질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매우 주관적인 관계에 어떤 객관성이 갖춰진 듯한 인상이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죽은 후에도 까마득히 오래도록 존재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수십 년 동안 일시적으로 그것을 빌려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빌릴까? 반드시 타인에게 빌린다. 책이든 얼굴을 맞댄 대화든 어쨌거나 우리는 절대 자기 혼자서는 말을 배우고 익힐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해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라는 말은 결코 자기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으며 말이 될 리도 없다. 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받은 영향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상상 자체가 일어날 리 없다. 나는 체인지링과 오에 씨에게서 직접 들은 말에서 출발하여 정리한 이런 생각을 지금이라면 분인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이 고인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면 당신 안에는 그와의 분인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 그 분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인의 영향을 받는다. 고인의 말투나 사고방식이 반영된다. 요컨대 당신이 하는 말의 절반은 당신 것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절반은 고인의 것인 셈이다. 바로 여기에 매우 주관적인 관계이면서도 객관성이 동반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고인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란 고인과의 사이에 충분한 분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말 또한 고인과의 관계를 벗어난 영역에서 말해지는 경우다. 유족에게 남겨진 분인에는 고인의 존재의 영향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완전히 독창적인 자기말 같은 건 애당초 있을 수 없다. 분인의 인격은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낸 일종의 패턴이다. 이쪽이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분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배반당해서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온다는 점이 살아있는 인간의 고귀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큰 분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내가 죽은 후에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기쁘겠다 싶은 사람이 몇 명쯤 떠오르긴 한다. 사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분인. 여기에서 거론한 분인과 죽음을 둘러싼 논의는 모두 공백을 채우세요를 지필하면서 생각해본 내용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두렵다. 그래서 인간은 저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을 통해 사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가 지속되길 꿈꿔왔다. 분인에 착안한다면 한 인간이 죽더라도 그 주변의 인간들 속에 생겨난 그 사람용 분인은 당분간 살아남는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에 대한 분인은 당신의 지인 내부의 분인 링크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할지 모른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럴 때 어떤 말을 했을까? 라며. 그리고 그 지인이 또 누군가를 만나 친해졌을 때는 당신과의 분인이 새로운 분인 생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가 들수록 죽은 자와의 분인을 갖게 마련이다. 영혼을 통해 저 세상의 지인과 계속 교신하는 것은 실은 이따금 그 죽은 자와의 분인으로 살아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불단을 향해 말을 건네거나 무덤에 향을 올릴 때 우리는 그 그리운 분인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죽은 후에도 타자의 분인을 통해 세상에 살아남는다. 적어도 한동안은.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깊이 음미한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얼마간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생전의 나를 직접 아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도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당신과의 분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종교 교주나 역사적 위인, 작고한 작가, 세상을 뜬 뮤지션 등등 우리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그들과의 분인도 갖고 있다. 살아있는 상대와 달라서 내 쪽에서 직접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의 새로운 발견, 해석으로 그 죽은 자의 이미지가 쇄신된다면 그 후 그와 마주하는 사람들의 분인화 존재 양상도 바뀔 것이다. 오명과 함께 죽은 인간은 사후에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분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오명을 씻어준다면 그 후에 그를 마주하는 사람의 분인은 완전히 달라질 게 틀림없다.